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했잖아요. 바로 중국 견제였거든요. 지금은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목표가 뭔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한국, 일본 같이 행동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될 국가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 주류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자학이다. 팍스 아메리카의 어떤 붕괴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슬슬.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겉으로는 완강하고 강경해 보이지만 서서히 후퇴하는 흐름을 맞게 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미국 경제부터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5년 만에 최대 낙폭 기록했고 요 며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선은 이 낙폭이 굉장히 큰, 파장이 큰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이 사실은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은 뭐 생각하지 못한 어떤 트럼프 충격이 네. 원래 생각했던 강도 이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뉴욕 증시의 어떤 폭락의 어떤 한 기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월가에서는 암만 높아봐야 상호관세를 높게 이렇게 추정하는 쪽에서 사실 9%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그 트럼프의 성향상, 네. 캐릭터상 일단은 그 2배 정도는 부를 거다. 그래서 한 18% 정도를 예상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뭐 그거를 갖다가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관세들을 갖다가 네. 뭐 거의 뭐 세계 주요국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퍼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충격들이 그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인 절반 이상 한 54%가 트럼프의 대통령 관세에 이제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던데 네. 트럼프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서까지 뭔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트럼프가 노리는 건 뭘까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피터 나바로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다시 부상하면은 엄청난 어떤 중국을 갖다 용이라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원래 그 사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사실 서양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뭐 이런 어떤 그 가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중국을 갖다가 어떤 그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사실은 본 거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을 패퇴시켜야 된다는 어떤 논리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강했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의 어떤 관세 부과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봉쇄 정책은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때에는 사실은 무방과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가령 뭐 EU라든지 한국, 일본 등등등과 어떤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중국을 갖다가 디커플링 시키는데 어떤 주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터 나바로 같은 양반이 대표적인 어떤 고무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입김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집중이 됐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에 녹아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역 적자 자체가 사실은 악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그 무차별적인 어떤 그게 뭐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호 관세지만은 그 당하는 쪽 입장에서 사실은 상호 관세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크게 그 집중이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의 제자인 그 미란이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미러라고의 무슨 뭐 제안서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그 피터 나바로의 생각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어받고 있는 거다. 미국의 제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어떤 무역 흑자 자체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침략 행위, 뭐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신념 체계에 어느 정도 좀 주입이 됐다. 자, 중국 정부도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중국이 또 대미 보복 관세 발표도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부추긴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은 뭐 그 미국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좀 보복 관세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보복 관세 조치를 갖다가 주춤주춤하거나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폭락의 정도는 그렇게 사실은 심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쌍방이 보복전이 가열되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의 어떤 경험들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세계 경제의 어떤 둔화, 더 나아가서의 어떤 침체,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안전할 수는 없겠죠. 주식시장이
선제적으로 사실은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향후 몇 분기 동안 물가에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랑 그럼 미국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는 바가 이제 커진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2월 통계 자체는 벌써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게 2월에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PCE 물가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그게 이제 연준의 바로메터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0.4% MOM으로요. 그 다음에 YOY로 한 2.8% 정도 올랐어요. 1월 달에 0.3이었고, YOY를 2.6%인데, 그게 일단 올랐다는 얘기죠. 뭐 0.4% 정도 오른 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0.4 곱하기 12 하면 4.8%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 그 평균을 내보면 한 3.1% 올랐고요. 3개월을 평균을 내보면 3.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요. 그 물가가 오르고 있는 중에도 그 물가 오름세의 어떤 그 양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별로 그렇게 썩 내용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 상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상품 물가가 오르고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뭐냐면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주로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가령 뭐 여행이라든지 음식, 뭐 숙박, 아니면 외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는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소비 자체가 사실은 둔화되고 있는 거고 상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어느 정도 그 수요가 견인하면서 수요가 늘어가지고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은 그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인인데 지금 올라가는 거는 비용이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가 벌써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본격적인 트럼프의 어떤 관세가 지금 물가에 완전히 녹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3월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4월로 가면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건 어불성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금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뭐 금리 내리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계속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하는 거죠. 뭐 그 양반은 그 취임 전부터 사실은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 건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가 지표가 있는 건데. 야, 근데 물가가 어쨌든 오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되게 강력하고 이제 좀 약간 지르는 스타일인데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연준에서 안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뭐 독립돼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독립돼 있는 기관이긴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없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행정부 입장,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명분이 있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보면 어떡하냐는 논리를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제롬 파월은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물가는 오르고 저성장 국면이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물가 오름세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전히 그 어떤 관세가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에는 정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일회성으로 딱 반영이 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특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참여, 그러니까 일반 미국 가계에 제가 알기로 한 44%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부의 역효과를 갖다가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의 돈이 어떻게 하게 되면 농화가 내리고 있는 걸 갖다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물가가 너무 비싸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점점점 높아질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자산 가치들이 형편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소비는 줄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불가피한 양상이 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올 1, 2월 그 미국 가계의 그 소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둔화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소득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1분기에 한 0.8%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정부 이전 소득 때문에 많이 좀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비가 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그걸 갖다가 저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 소비가 감소했어요. 왜 그러면 1월달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일기가 굉장히 불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지를 않고 돈을 안 썼어요. 그러면은 2분기에는 날씨가 2월달에는 그래도 좀 좋았을 거 아닙니까? 1월달에 비해서.
근데 2월 달에 얼마가 늘었냐면 실질 소비 자체가 0.1%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월 달에 안 썼으니까 2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는데 2월 달에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 증폭이 사실은 미국 가계에 벌써 소비를 갖다가 닫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소비는 점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갖다가 고수하는 이상 미국의 경기 둔화,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지금 1분기도 벌써 마이너스 성장 점치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침체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다. 단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길을 갖다가 고집할 때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경로로 향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트럼프는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잖아요. 글쎄요, 그 사람은 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미국 대통령이 된 거는 두 가지가 사실 있어요. 하나는 물가를 잡겠다는 거 하나가 있었던 그렇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을 갖다가 미국 내로 다시 불러들여서 미국 내 생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촉진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그 다음에 미국 일자리를 갖다가 굉장히 일자리를 늘리겠다.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 그 자신의 어떤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삼선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뭐 이거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꿈인 것 같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2년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20개월 있으면 중간 선거잖아요.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급속히 레임덕이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하기에는 뭘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임기 초반에 하는 게 낫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도 하는 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과격한 정책들을 갖다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세 정책부터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뭐 노치 활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연방 정부의 뭐 공무원들 갖다 뭐 대폭 자르고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거침없이 하는 행동 자체는 그런 어떤 조급함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국 주식 피크아웃이랑 경기 침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인가요?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가령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올해 성장률을 갖다가 맨 처음에 한 1.8% 했다가 지금 뭐 0.6%, IONG는 뭐 마이너스 성장. 지금 JP 모건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그 경기 침체라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두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1분기 만약에 마이너스로 결론이 나고 2분기에 또 한번 마이너스 치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근데 미국 빅테크 주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빅테크들이 더 많이 떨어진 이유는 뭐 있나요? 너무 많이 올랐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해외 노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구글. 사실 미국을 갖다가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무역자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품 부분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무역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수출의 대국입니다. 상품 수출은 한 2조 달러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수출은 한 1조 달러 정도 해요. 상품 수출에서는 마이너스지만 서비스 수출에서는 2천 몇백억 달러 정도 매년 수익이 납니다. 거기 많잖아요. 다 빅테크들이잖아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메타 이거 전부 다 그 유럽이라든지 해외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해외에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은, 해외 국가들은 어디에 초점을 막아가지고 보복 관세를 할까요? EU 벌써 그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거죠. 니들이 아픈 곳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해외 애들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EU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공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미국의 농산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트럼프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이겠죠. 자신의 주요 지지층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이걸 때리는 게 미국으로서는 제일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악화, 사실 이건 불가피한 거고요. 애플 마찬가지잖아요. 애플 지금 다 어디서 만들어요? 대만, 아시아에서 다 만들어서 가잖아요. 이 관세를 갖다 그대로 때리게 되면은 미국 내 가격이 판매 가격이 33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플 실적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그 조립 어디서요? 다 대만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거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 빅테크 그 기업들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이유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업들의 어떤 수출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그 미국 수출에 그 다른 나라들이 보복을 안 하면 모르지만 보복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100% 생산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다 해외에서 만들어서 TSMC에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서버 조립 같은 경우도 대만 뭐 이런 데서 다 하는데
이거 다시 수입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관세 맞고 하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갈 텐데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 수출도 온전하겠느냐라는 얘기를 그래서 나오는 거고, 실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뭐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최근에 이제 서학기미 분들이 사실 빅테크 주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락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AI 버블이 터졌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양가의 조정을 겪고 또 어떤 분은 기대에 차서 다시 올라간다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시고 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작가님은 어느 쪽에 좀 가깝게 보시고, 또 버핏이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주식을 계속 팔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드러난 거라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자신의 어떤 행보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런 사태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망하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거 아니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대중정치인적인 어떤 성향 자체를 보이잖아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레토릭은 그래요. 나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가 단기적이지만 이 아픔을 견뎌야지만 우리한테 결국은 좋은 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견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토릭은 구사를 하지만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돌아설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건 사실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잖아요. 벌써 얼마 전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가령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관세를 갖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가 그걸 갖다가 판단을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그걸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걸 무효로 하거나 하는 권한 자체를 갖다가 의회가 갖겠다. 이런 법안들도 지금 공화당 의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 바이든 행정부까지 계속해서 가져왔던,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 정책의 목표 아니면은 이것들이 미국의 어떤 정책의 목표가 비교적 명확했잖아요. 그거는 뭐였냐면은 바로 중국 견제였거든요. 중국 견제, 패권 싸움에서 중국을 갖다가 밀어내는 게 사실은 그때까지는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목표가 뭔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뭔지. 사실은 피하 구분을 안 하고 다 부시고 있잖아요. 가령 뭐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 한국, 일본, 자신의 어떻게 보게 되면 혈맹이자 자신과 같이 이렇게 단일 대우를 하면서 단일 대우를 갖다가 같이 행동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될 국가들까지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모두가 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적으로. 그러면 이게 미국의 공화당, 그게 뭐 네오콘이라고도 좋고요. 미국의 주류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행동 자체는 오히려 고립되어가는 중국을 갖다가 살려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연대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연합이 가령 중국에 대한 어떤 보조금 조사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갖다가 재작년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는 느낌이라고요. 미국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무역 대표부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중국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주류 엘리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아주 골수적인 지금 트럼프 지정의 스텝들 몇 명 빼고는요, 자학이다. 팍스 아메리카의 어떤 붕괴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슬슬.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겉으로는 완강하고 강경해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사실은 서서히 후퇴하는 흐름을 맞게 될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심화돼서 또 불안해진 건 한국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될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로서는 뭐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엄청난 피해를 불가피한 거죠. 우리나라는 FTA 협상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차별적으로 25%를 갖다가 맞았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게 반도체,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거기에 투자한 게 얼마예요? 현지로 투자한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제 단일 기업들, 기업 단위로서는 사실은 이런 파고들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제는 됩니다. 가령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의 생산 기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관세를 똑같이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대차 입장,
단일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파고들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배터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미국에 다 진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완전히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북미 시장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단일 기업 사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파고들을 갖다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측면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겠죠. 동시에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자체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에 뭐 그런 것들이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라면 중간재를 수출하잖아요. 그럼 중국 업체들은 우리한테 중간재를 받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수출이 둔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의 어떤 수출도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경기의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둔화 자체는 그게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다 한국 경제에 득이 될 수는 사실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당장 한미 FTA 재협상 등 한미가 무역지에서 개편도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FTA 재협상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덕근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가 2번인가 가서 러트릭 상부장관을 만났지만은 사실은 별무 어떤 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이 어떤 독특한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은 탑다운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암만 뭐라고 해도 그 자신의 결정이 가장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기랑 어떤 대화 상대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더십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협상 단계에서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가 미국 무역 대표랑 만나가지고 일정을 짜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인용이 났으니까요. 리더십이 빨리 확정이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2025년 1월부터 이제 집권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역할이 부재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이제 한 6월 정도까지 그 사이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시작한 건데 트럼프 의사가 지금 아까 전에 초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의 초기에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부재한 건 우리나라에게 좀 치명적인 타격이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현재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지금 이 25% 관세 정도는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매우 간단한 산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게 AI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에 비관세 장벽은 얼마고 관세는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등등등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게 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자신들이 수입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100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50 무역 적자가 났어. 그러면 이게 50%잖아요. 반뚝 잘라서 25%서 그냥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상식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게도 합리적인 근거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갖고 갔대 이 상호 관세를 때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나는 때리고 본다. 있든 없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너희들 나라한테 100을 수입을 하는데 거기서 50이 적자야. 그러면 50%예요. 여기서 절반, 그래, 우리가 기분 좋게 절반 깎아줄게. 그래서 25% 상호관세를 우리나라한테는 매긴 거고요. 다 그런 비율로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작정을 한 거다. 일단은 이렇게 높게 아주 상상 못할 정도로 높은 관세를 불러놓고 니들이 조공하듯이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려. 협상안을 니들이 갖고 와. 그럼 내가 그때는 조금씩 인하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이런 식의 어떤 협상 전략하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 그 관세를 피해갈 수 있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일본 봐봐요. 일본 수상 얼마나 트럼프한테 조화를 했어요. 그래도 맞았죠. 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도 모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괜찮잖아요. 근데 일단 두들겨 맞았잖아요.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라는 얘기죠. 이제는 협상의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질렀으니까 거기서부터 협상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협상의 파트너 자체가 부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경제 위기, 트럼프가 지금의 행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온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주식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실물 경제의 어떤 선행 지표인 거고요. 투표 기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반증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좋을 수가 있어요. 가령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관세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미국 물가는 폭등할 거고요. 미국 전체의 어떤 기업들의 공급망 혼란은 얼마나 가중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죠. 관세는 즉각적이지만 공급망을 갖다가 다시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할 때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가령 미국 기업이 애플이 지금 대만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조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의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1년 만에 공장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떤 혼란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봤지만 공급망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계 경기는 일시의 침체로 접어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후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서 조금씩 후퇴하는 양상들이 빨리 생기지 않는 이상, 빨리빨리 후퇴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경기 둔화 침체는 점점 명확해지면서 그 불가피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경기 침체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이상인 경제 위기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더 이상 여기서 에스컬레이팅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스무트 홀리법이라 해서 관세를 미국이 높이면서 각국이 거기에서 보복 관세를 갖다가 서로 하면서 그러면서 대공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층 세련이 됐고요. 뭐 그때와 이제 많이 달라진 점은 있지만은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0세기에 보지 못한 정도의 어떤 경기 침체, 둔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상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예, 경제 위기까지도 갈 수 네네네. 있는 거고.